안녕하세요. 저는 오숙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친절이 아침 대바람부터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 친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 구정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던 애였어요. 그런 애가 아침 8시에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막 아침으로 먹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은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살가운지 꼭 꿀단지라도 삼킨 것 같았어요. 정은이는 바닥에 떨어진 제 슬리퍼를 손수 정리해 다시 신겨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놀라셨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찾아왔죠? 경석 씨 출근하는 길에 근처라고 해서 한번 들렀어요. 어머니 얼굴도 뵙고 싶고요. 얼굴을 뵙고 싶다니 참으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제 얼굴을 뵙고 싶다는 말을 며느리에게서 들어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침은 먹었고. 경석이는? 그럼요, 어머니. 경석 씨는 아침 든든하게 먹여서 회사 보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같이 해요. 제가 뭐라도 차릴까요? 정은이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향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됐다. 내가 차린 거 먹으면 돼. 너는 앉아있기나 해.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끓이던 김치찌개에 두부를 썰어 넣으며 넌지시 물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요. 혹시 아들 내외가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또 무슨 사고라도 쳤나?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정은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좋은데 가실래요? 좋은데? 어딜? 제가요, 아주 끝내주는 목욕탕을 예약해뒀어요. 그냥 동네 목욕탕이 아니고요. 호텔 스파인데 물이 그렇게 좋대요. 거기서 몸 좀 푹 지지고 제가 시원하게 등도 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와서는 맛있는 한정식도 먹고요. 어떠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등을 밀어주겠다고요?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었어요. 평소 정은이는 깔끔 떠는 성격이라 대중 목욕탕은 질색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저와 함께 목욕을 가자니 그것도 최고급 호텔 스파의 말입니다. 고맙다는 생각보다 얘가 왜 이럴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동네 목욕탕이 편해. 너희들끼리 좋은데 다니고 그래. 에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큰맘 먹고 예약한 거예요. 오늘 하루는 저한테 맡기시고 그냥 푹 쉬세요. 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은이는 제 팔에 매달려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부자연스러운지 저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현관에는 정은이가 제 것이라며 사온 새 목욕 가방과 옷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처음부터 저를 끌고 갈 작정으로 온 것이 분명했어요. 아들 경석이도 한통 속인 걸까요? 엄마한테 잘 좀 해드려라 하고 시키기라도 한 건지. 어쨌든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정은이는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등을 떠밀어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정은이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이상한 기분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정은이는 옆에서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새로 산 옷 이야기, 새로 연 맛집 이야기, 친구 남편의 승진 이야기까지. 전부 제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그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스파 가요. 피부 미용에도 그렇게 좋대요. 갔다 오면 막 10년은 젊어지실걸요? 됐다. 이 나이에 더 젊어져서 뭐 하겠니? 왜요, 어머니? 여자는 평생 가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우신데 조금만 관리하면 다들 아가씨인 줄 알겠네. 듣기 좋은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치 잘 짜인 연극 대사처럼 아무런 진심도 담겨 있지 않은 빈 껍데기 말들. 차는 어느새 시내를 벗어나 낯선 외곽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목욕탕이 어디 있길래 이렇게 멀리 가니? 시내에 있는 호텔 아니었어? 아, 어머니. 거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요. 제가 일부러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걱정 마세요. 정은이는 능숙하게 웃으며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싸늘함을 본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경석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정은이가 흘깃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냥 받지 마세요. 이따가 목욕 끝나고 전화하면 되죠. 경석 씨도 참,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알면서 눈치 없이.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전화했는데 받지 말라니요. 저는 정은이의 말을 무시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애가 아니었어요. 다급하고 절박하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엄마, 엄마, 내 말 들려요? 경석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어디에요? 구정은이랑 같이 있어요? 어, 너희 집사람이랑 목욕탕 가는 길인데. 왜?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평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어요. 엄마, 당장 내려요.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내리라고요. 제발. 뭐? 경서가 그게 무슨. 묻지 말고. 그냥 당장 내려요. 빨리. 아들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건 장난도 아니었고 단순한 걱정도 아니었어요.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알리는 필사적인 경고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려야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내 아들이, 내 새끼가 저렇게까지 절규하며 내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는 직감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정은이는 애써 태연한 척 앞만 보고 있었지만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차 세워라.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은이는 못 들은 척 시치미를 뗐어요. 네. 어머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차 세우라고 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거의 다 왔는데. 경석 씨는 또 왜 저런데요, 정말. 정은이는 오히려 차의 속도를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에 계속 타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문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해요. 정은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건 저를 걱정하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었죠. 차 문이 활짝 열리고 쌩쌩 달리는 도로의 바람이 제 온몸을 후려쳤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서웠지만 아들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장 내려요. 제발.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차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바닥에 나뒹구는 끔찍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아스팔트에 갈리며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눈앞이 몇 번이고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뛰어내린 정은이의 차가 저만치 앞에서 급정거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차를 세우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차를 세우고 제게 달려올 것이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는 멈춰 서는가 싶더니 이내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다시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라도 하듯 미친 듯이 질주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며느리의 차는 까만 점이 되어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겁니다. 달리는 차에서 시어머니가 뛰어내렸는데 괜찮은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쳐버린 것이었어요. 그 순간 무릎의 통증보다 더한 아픔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웬 젊은 여학생이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피나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학생의 말에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이마 언저리가 끈적했습니다. 도로에 뒹굴면서 긁힌 모양이었어요. 무릎과 팔꿈치에서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119에 신고할게요. 아니다, 아가씨. 괜찮아. 괜찮아.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경석이에게 연락을 해야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왜 며느리가 저를 그런 낯선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아들은 저보고 차에서 뛰어내리라고까지 했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여학생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요? 내렸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경서가 나 내렸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정은이는 나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분노와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 미안해. 일단 거기 어디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요. 택시 타고라도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요. 제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정류장 표지판에 적힌 지명을 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여학생이 건네준 물을 마시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머릿속이 지옥처럼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의 어색한 친절부터 시작해서 낯선 외곽도로, 그리고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도주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아주 좋지 않은 곳으로요.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거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바지 아래로 드러난 무릎의 상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상처보다 며느리가 제게 남긴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팠습니다. 그 애는 대체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난 5년간 살갑게 굴지는 못했어도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 힘들까봐 변변한 용돈 한 번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흙먼지 묻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끔찍하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고 저 멀리 아들이 달려올 길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뒤흔든 기나긴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제게 영겁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친절한 여학생은 제 곁을 지키며 계속 말을 걸어주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끔찍한 추측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의 그 서늘했던 눈빛, 제게서 등을 돌려 미친 듯이 내달리던 자동차의 뒷모습이 마치 낙인처럼 눈앞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 차에서 뛰어내려야만 했을까요? 그 차의 종착지는 대체 어디였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택시는 제 앞에 거칠게 멈춰 섰고 뒷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아들 경석이가 거의 굴러 나오다시피 내렸습니다.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으며 하얗게 질린 얼굴은 온통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요?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이마랑 무릎에서 피가. 병원부터 가요, 네. 어서요. 경석이는 제 상처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괜찮다.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경석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설명을 좀 해다오.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끄끄거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공포에 질려 있는 이유, 차마 제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였습니다. 우선은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여학생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우리 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녀석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서랍에서 구급상자를 꺼내와 서툰 솜씨로 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아들이 해주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다정한 아들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치료가 끝나자 아들은 구급상자를 옆으로 밀어놓고는 마침내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개미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은이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며칠 전부터 엄마 얘기를 자꾸 했어요. 엄마가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야기가 이상해졌어요. 아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저한테 무슨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이라는 말을 했어요. 엄마가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 좋은 데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게 해드리자고요. 공기 좋은 데 있는 요양시설 같은 곳이라고. 저는 그냥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요양시설, 상담.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왜 요양시설에 보내고 무슨 상담을 받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너는 그 말에 동의를 했단 말이냐? 아니요. 저는 그냥 생각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정은이가 엄마를 모시고 목욕탕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냥 목욕탕에 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어젯밤 정은이가 보여줬던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는데 그게 그냥 요양시설 입소 서류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보호 입원이라는 글자가 작게 쓰여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였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엄마한테 빨리 전화한 거예요. 정은이가 엄마를 거기로 끌고 갈까봐. 정신병원. 그 네 글자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어요. 제 며느리가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왜요? 대체 무엇 때문에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정신병원에 가야 하니? 내가 뭘 어쨌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정은이가 왜 그러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엄마. 걔가 너무 무서워요. 아들은 어린애처럼 울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그런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정은이였습니다. 정은이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핸드백을 소파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꼴이 아주 가관이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가 또 경석 씨 붙들고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시어머니를 내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었죠.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정은이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왜 그랬어? 엄마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어디긴 어디예요. 병원이지. 당신도 어젯밤에 서류 봤잖아요. 정은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병원이라니. 그게 정신병원이잖아. 멀쩡한 우리 엄마를 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 멀쩡하다고요? 경석 씨, 당신 눈에는 지금 어머니가 멀쩡해 보여요? 오늘 아침에도 봐요. 멀쩡한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그냥 뛰어내려요? 얼마나 위험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시는 건 일수고.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초기 증상일 때 빨리 잡아야지.
정은이는 마치 제가 정말 정신에 큰 문제가 있는 환자인 것처럼,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자애로운 며느리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이상한 말을 했고 뭘 그렇게 깜빡했다는 거냐? 그리고 내가 왜 차에서 뛰어내렸는지 너는 몰라. 내 아들이 당장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 했니? 제가 소리치자 정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세요, 경석 씨. 저러시잖아요. 자꾸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시고. 차 안에서 경석 씨 전화 온 적도 없었어요. 어머니 혼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신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겨우 차 세우고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와 계신가 하고 와본 거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저 아이의 얼굴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전화 온 적이 없다니요. 이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국에는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아들은 정은이의 말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분명히 엄마랑 통화했어. 너도 옆에서 들었잖아. 당신이요? 언제요? 당신 오늘 아침에 나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 통화 기록 보여줄까요? 당신 정말 왜 그래?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당신까지 이상해지는 거야? 정은이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보란 듯이 흔들었습니다. 아마 아들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식으로 미리 손을 써뒀을 겁니다. 아들은 그 모습에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약하고 순진한 제 아들은 독하고 계획적인 며느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꼼짝없이 정신병자로 몰리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만해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둘의 싸움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은 다들 피곤하니 그만 쉬자.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하자꾸나. 저는 일부러 상황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은이는 그런 저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정은이는 아들의 팔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작정하고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이 전부였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그깟 돈 때문에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단 말인가.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따지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내 묻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서재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그 서류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서류 가방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류들 사이를 헤치자 빳빳한 종이 몇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서류철에 끼워진 종이들을 꺼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진단서였습니다. 제 이름 오숙자 그리고 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병명란에는 초기 혈관성 치매 및 망상 장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환자는 최근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를 보이며
주변 인물에 대한 피해 망상 증세를 동반하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가 시급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병원 이름과 의사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평생 저 서류에 적힌 병원에 가본 적도 의사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들이 말했던 보호 입원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신청인, 즉 보호 자란에는 아들 김경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피신청인, 즉 환자란에는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아직 아들의 서명과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지만 나머지 칸은 모두 채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 이 서류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살가운 미소와 친절은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저승사자의 미소였던 셈입니다. 저는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서류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해 빠진 제 아들도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교묘한 거짓말에 또다시 흔들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편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증거를 찾고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머리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외로운 싸움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젯밤의 격렬한 싸움 때문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퉁퉁 부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고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며느리 정은이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다 잊었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묻더군요. 그 연기력이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괜찮다. 나이가 드니 뼈마디가 좀 쑤시는 것뿐이야.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웠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쓰러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며 다정하게 속삭이더군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요. 당신은 회사 일에만 신경 써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현명하고 깊은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에 또다시 흔들리는 듯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경석 씨가 보여드린 서류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그건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니? 네.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좋은 곳에서 잠시 쉬면서 안정을 좀 찾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거기가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의사 선생님도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정은이는 마치 제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어수룩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시라고? 내가 그분을 뵌 적이 있었나?
그럼요, 어머니. 지난번에 저랑 같이 병원에 다녀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좀 보이신다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정은이와 단둘이 병원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머리를 짚으며 괴로운 척 연기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요즘 들어 내가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 제 연기에 며느리의 눈이 만족스럽게 빛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옳거니 넘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꺼봐요, 어머니.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은이는 제 손을 잡으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설거지를 하러 간 사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위조된 진단서, 그 서류에 적힌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몰래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원 이름과 주소를 기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병원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위압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기 진료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숙자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한참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숙자님 이름으로는 등록된 진료 기록이 없는데요. 저희 병원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김현수 원장님이라고 계신가요? 진단서에 적혀 있던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계십니다. 혹시 원장님께 진료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품속에서 몰래 찍어온 진단서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원장님께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는 원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인상 좋은 중년의 의사가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던 진단서 사진을 보여드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의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단언컨대 이 진단서는 제가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찍힌 제 도장. 제 것과 비슷하게 만들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의사의 확답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진실을 마주하니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범죄까지 저지르며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저 혼자서는 그 교활한 아이를 당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유일한 피부치, 제 동생 수키였습니다. 저는 곧장 공중전화로 달려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동생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키야, 나다.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목소리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생은 단번에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친절부터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일, 아들의 고백, 그리고 방금 병원에서 확인한 위조된 진단서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동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전화기가 터져나갈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미친 것들. 아니,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형부 없다고 언니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만. 그리고 김서방은 뭐 하는 놈이야? 지 마누라가 지 엄마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동생은 제 속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듯 거침없이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당장 짐 싸.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 내가 그 싼 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싹 다 신고해버리자. 아니, 수키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증거가 부족해. 내가 그 서류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걔가 얼마나 교활한데. 지금 신고하면 분명히 다 발뺌하고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거야. 그럼 어떡해. 언니, 그러다 정말 큰일 나. 걔들이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래서 말인데 수키야,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동생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나오는 것은 며느리의 의심을 살 뿐이라고. 오히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가 마음을 놓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는 정말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연기를 해서 며느리가 스스로 범죄의 증거를 더 많이 남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계획을 들은 동생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야? 그 늑대 소굴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그리고 너만 나를 믿어주고 뒤에서 도와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수키야, 나 좀 도와줘. 내 편은 너밖에 없어. 제 간절한 부탁에 동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언니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우리 언니를 건드려. 대신 약속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당장 뛰쳐나와야 해. 알았지? 그래, 알았다. 고맙다, 수키야. 동생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 내외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치매 노인 연기를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이자마자 달려와 제 팔을 붙들더군요. 어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말도 없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 집이 어디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제 말 안 들려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척 멍하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밥은 먹었나. 제 연기에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교활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증상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은이는 제 팔을 부축하며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허공을 헤맸습니다.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척 연기를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더니 직접 밥을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정말 이상해. 병원에 정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꺼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알아서 좋은 병원 알아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비참하고 서러웠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그날을 위해서 저는 기꺼이 바보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위험한 연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하자 며느리 구정은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믿게 되니 더 이상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은이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더니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 아이의 최종 목표는 결국 제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하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통장? 그게 뭐냐? 먹는 거냐? 어머, 어머니. 농담도 잘하시네. 돈 들어있는 거잖아요, 돈. 어머니 재산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고요. 나중에 경석 씨랑 저랑 어머니 편안하게 모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즉, 네 돈이 곧 내 돈이고 그 돈으로 너를 요양원에 보내주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해실해실 웃으며 말했어요. 돈 좋지. 깎아 사 먹게 돈 좀 다오. 제 대답에 정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다시 상냥하게 말하더군요. 네, 어머니. 제가 깎아 많이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도장은 장롱 속에 있나? 아니, 부엌에 있나?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나.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 머리를 마구 헝클었습니다. 정은이는 제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도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동생 수키에게 연락해 제 모든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전부 동생 집으로 옮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온 집안을 다 뒤져도 도장이 나오지 않자 정은이는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집에 낯선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온 겁니다. 험상궂은 인상에 팔뚝에는 문신까지 있는 도저히 요양보호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어머니 돌봐주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세요. 제가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해서 특별히 모셔왔어요. 정은이는 그 여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여자의 눈빛과 태도는 저를 환자가 아닌 죄수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여자는 입으로만 존댓말을 할 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저를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해 며느리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감옥과도 같아졌습니다. 그 여자, 박 씨라고 불리는 그녀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감시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갈 때도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고, 잠을 잘 때도 제 방문을 열어놓고 거실에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전화기를 들려고 하거나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요? 위험하게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전화는 저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밥을 먹다 말고 국그릇을 바닥에 엎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죠. 그러자 박 씨는 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다시피 하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장난치지 마세요. 얌전히 굴지 않으면 험한 꼴 보게 될 겁니다. 사모님이 어르신 얌전히만 모시면 두둑이 챙겨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말에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돈으로 고용된 하수인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척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여자의 모든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며느리의 범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아들 경석이는 며느리가 데려온 박 씨라는 여자를 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정말 요양보호사 맞아? 인상이 좀. 당신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경력도 아주 많은 베테랑이야. 그리고 요즘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겨우 모셔온 분이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정은이는 아들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특히 박 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억지로 제 입에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지 않자 숟가락으로 제 입술을 거칠게 쑤셔 넣더군요. 어르신, 밥 투정하지 마시고 어서 드세요. 이거 다 드셔야 약 먹죠. 그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박 씨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도련님 오셨어요?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해서요. 약 드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다고 사람 입에 숟가락을 이렇게 쑤셔 넣어요? 당신 정말 요양보호사 맞아? 도련님,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치매 환자분들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식사를 아예 거부하세요. 다 어르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박 씨의 말에 며느리가 안방에서 달려나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무슨 행패야? 행패라니. 저 여자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서 지켜봤는데 선생님만큼 어머니 잘 돌보는 사람 없어. 당신은 그냥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은이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들은 분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또다시 아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몰래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 침대맡에 한참을 서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돌아눕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느끼는 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결국에는 아들을 제 편으로 돌아서게 만들 유일한 열쇠였으니까요. 아들은 한참을 더 제 곁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눈물 젖은 사과가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지만 저는 결코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저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와 그 하수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차가운 밤공기에 대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박 씨라는 감시자가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도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들이 저를 옥죄일수록 제 반격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와 하수인이 제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동생 수키에게 연락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박 씨는 제가 전화기를 만지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죠. 저는 며칠 동안 일부러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력이 쇠약해진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 또한 제 연기였습니다. 박 씨는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며느리에게 보고했고 정은이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덜컥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은이는 제 이마를 짚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죽겠다, 온몸이 아파서 죽겠어. 옛날에 동생이 지어주던 약을 먹어야 낫는데. 저는 일부러 동생 수키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박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회사에 잠깐 다녀와야 하니 어머니 모시고 병원이라도 다녀오세요. 혹시 모르니 어머니 동생분, 그러니까 제게는 이모님이죠. 이모님께도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자신이 직접 동생에게 연락하면 의심을 살까봐 박 씨를 시켜 제3자인 의사 앞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자리를 만들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박 씨는 마지못해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박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위치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기력이 없는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수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동생은 제 손을 잡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연기력 하나는 저보다 한 수 위였어요. 박 씨는 그런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노쇠로 인한 기력 저하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링거를 한 대 맞고 안정을 취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죠. 저는 링거를 맞는 동안 동생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키야, 나 화장실 좀. 그래, 언니. 내가 부축해 줄게. 박 씨가 따라 나서려고 하자 동생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는 여기 있어요. 우리 언니 옷 갈아입고 할 수도 있는데 따라 들어오게. 내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신경 꺼요. 동생의 귀에 눌린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남았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서자마자 동생은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언니, 이거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 이쪽 버튼을 누르면 녹음 시작, 다시 누르면 정지야.
충전도 넉넉하게 해뒀으니 며칠은 갈 거야. 옷 안주머니 같은데 잘 숨겨둬. 알았지? 고맙다, 수키야. 정말 고마워. 조심해야 해. 절대로 들키면 안 돼. 그리고 언니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은행에도 미리 다 연락해놨어. 언니 본인 아니면 절대 인출이나 거래 못하도록 말이야. 동생의 치밀함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볼일을 마치는 척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거를 다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옷 안주머니 속에는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진실의 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녹음기를 10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박 씨는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식물인간인 것처럼 제 앞에서 온갖 비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박 선생님, 그 영감탱이 도장 아직도 못 찾았어요? 네, 사모님.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정말로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정 안 되면 위임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지장을 찍게 해야지.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사모님, 근데 일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냥 여기만 붙어 있을 수는 없는데. 조금만 참아요. 상가 건물 하나만 처분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면 박 선생님 목까지 두둑하게 챙겨줄 수 있어요. 그 영감탱이 그거 팔아서 정신병원비 내고도 돈이 남을걸? 푸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분노로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저들의 모든 대화는 한자 한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실제로 제 재산을 처분하려는 행동을 해야만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이 필요했죠. 저는 며느리가 제 손에 직접 인주를 묻히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했어요. 바로 제 오랜 거래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꾀를 냈습니다. 며느리와 박 씨 앞에서 갑자기 어린애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탕 사줘. 나비 모양 사탕 먹고 싶어. 제가 말한 나비 모양 사탕은 저희 동네 은행 건너편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만 파는 옛날 사탕이었습니다. 정은이는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썼지만 제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떼를 쓰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지갑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회사 좀 다녀올 테니 어머니 모시고 저기 은행 앞 슈퍼 좀 다녀오세요. 저 사탕 안 사드리면 하루 종일 시끄럽겠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박 씨는 저를 데리고 은행 앞 슈퍼로 향했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사탕을 사서 입에 물고는 갑자기 은행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이리 오세요. 박 씨가 놀라서 저를 뒤쫓아왔습니다. 저는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아야야. 제 소란에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과 지점장이 놀라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님, 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지점장은 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이 은행을 30년 넘게 거래해 온 VIP 고객이었으니까요. 저는 지점장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는 척 그의 손에 몰래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딱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지 마세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재산에 손을 대려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지점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때 박 씨가 달려들어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서 가시죠. 아니, 이분은 누구신데 저희 고객님께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지점장이 박 씨의 앞을 막아서며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이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서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니요? 오 어머님은 제가 뵌 지 수십 년이지만 이렇게 정정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수상해 보이는군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점장의 단호한 태도에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지점장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곧 위임장 같은 걸 들고 찾아올지도 몰라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의 재산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박 씨는 지점장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데리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며느리에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일러 바쳤습니다. 사모님, 아무래도 은행에 미리 손을 써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점장이 그 영감탱이 편을 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웃기지도 않네. 법적으로 치매 환자로 판명나면 지점장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정은이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을 앉혀놓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해. 어머니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 당신도 봤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내가 알아본 병원이 있는데 아주 조용하고 시설이 좋대.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입원 수속 받자. 당신이 보호자니까 당신 도장이랑 서명만 있으면 돼. 아들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럼 어떡할 건데. 저렇게 집안에서 소란 피우고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당신 정말 답답하게 굴지 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정 못하겠으면 내가 당신 도장 가지고 가서 찍으면 그만이야. 저는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들으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 약해 빠진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에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의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경석이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그 녀석의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의심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정신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라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정은이가 동창 모임이 있다며 아침부터 한껏 멋을 내고 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구석에서 일부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은이가 거실에 두고 간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이라는 친구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박 씨가 핸드폰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웬 전화야? 사모님 모임 가셨는데. 박 씨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화.
전화 왔다. 내가 받을래. 어르신.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박 씨가 놀라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스피커폰 버튼까지 눌러버렸습니다. 전화기에서 경쾌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은아, 너 어디야? 제가 전화를 받자 박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까봐 섣불리 핸드폰을 빼앗지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옹알이하듯 아무 말이나 짓거렸습니다. 응애. 나 아가야. 깎아줘.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너 술 마셨냐? 웬 아기 흉내야. 그나저나 너 대단하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계획대로 잘 돼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대화가 거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때 마침 회사에서 서류를 챙기러 잠시 집에 들른 아들 경석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 속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긴 너 같은 여우가 하는 일인데 실패할 리가 있나. 근데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라도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거 완전 범죄잖아. 걱정 마. 우리 남편은 완전 내 손바닥 아니거든.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낑낑대더니 요즘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아. 시어머니도 요즘 연기력이 아주 물이 오르셨어. 진짜 치매 노인 같더라니까. 조만간 싹 정리하고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면 게임 끝이야. 잠깐만요. 이 목소리는 며느리 정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친구가 아니라 정은이가 다른 번호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음이라도 해두려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중으로 핸드폰을 쓰는 걸지도 몰랐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그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이 아들의 귀에 똑똑히 박히고 있었으니까요. 그 영감탱이 명의로 된 상가 건물 그거 하나만 팔아도 내 빚은 다 갚고도 남아. 그럼 당신이랑 같이 해외여행이나 실컷 다녀야지. 아,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잔소리도 안 듣고 돈 걱정도 없고. 이게 바로 인생 역전 아니겠어? 푸하. 정은이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폰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얗게 질리는 수준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아들은 비틀거리며 전화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아들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도련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아들은 박 씨를 거칠게 밀치고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에 대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 구정은.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전화를 받아요? 아니, 집에 왜 지금?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들어와. 아들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져라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경석아. 그제야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앞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친놈이었어요. 내가 내 아내라는 저 악마 같은 여자의 말을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제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야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제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정은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과 울고 있는 저와 아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박 씨를 보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오해야. 저 여자가, 저 민이라는 애가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거짓말한 거야. 믿어줘, 응? 정은이는 아들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싸늘하게 정은이를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네 목소리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야. 정말 아니야. 어머니가 좀 말해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네. 정은이는 이제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생애 처음으로 가장 단호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내 아들 집에서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제 말에 정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제 눈치만 보던 박 씨가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거기서. 경찰 부르기 전에. 그날 밤 우리 집에서는 모든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가방과 소지품을 샅샅이 뒤졌고 그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보낸 빚 독촉 문자가 가득했고 노트북 검색 기록에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성년 후견인 제도 악용 사례, 사망보험금 상속 순위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노린 것은 단순히 제 재산뿐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며느리와 박 씨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정은이는 주식 투자 실패와 사치로 인해 거액의 사채를 썼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는 정은이에게 아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이기도 전에 인간이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집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옆에서 모든 것을 지킬게요. 저 악마 같은 것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아들 경석이 그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동생 수키까지 세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수소문에서 찾아낸 형사사건 전문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에 마주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뛰어내린 날부터 위조된 진단서, 며느리와 하수인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어젯밤에 발견된 며느리의 빚 독촉 문자와 소름 끼치는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검토를 마친 변호사는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협박.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럼 저것들을 당장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동생이 흥분해서 묻자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치매 증상이 있어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물론 위조된 진단서가 있어 반박은 가능하지만 재판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저들이 빼도 박도 못할 함정을 하나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정이라니요? 아들이 묻자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 현장을 생중계하게 만드는 겁니다. 변호사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우선 아들이 며느리에게 연락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시니 당신 말대로 병원에 모시는 걸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설득해 봐라라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집안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로 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의심하면서도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손에 넣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아마 혼자 오지 않고 어머님을 강제로 끌고 갈 사람들을 대동하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현장을 그대로 영상으로 담는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되죠. 정말이지 통쾌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발악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곧바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친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나 경석이야. 아무래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증상이 더 심해졌어. 당신이 말한 그 병원 어쩔 수 없지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고 설득할 수 있으면 해봐.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 대신 당신 혼자 와. 당신 친구니 뭐니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말고. 아들은 일부러 혼자 오라는 말을 덧붙여 며느리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정은이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절대 혼자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화를 끊자마자 동생과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생은 전자상가로 달려가 성능 좋은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 액자 뒤, 텔레비전 위, 그리고 현관문이 잘 보이는 신발장 위까지. 카메라는 사각지대 없이 집안의 모든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치매 노인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끝이자 희극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약속된 저녁 시간이 되자 저는 거실 소FA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초조하게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고 동생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작은 방에 숨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변호사는 이미 경찰의 협조를 구해 집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예상대로 며느리 정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은이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마치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지난번 병원에서 본 가짜 의사와 간호사,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니는? 정은이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혼자 오라고 했잖아. 아, 이분들은 내가 말한 병원에서 나오신 분들이야.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러 오셨어. 전문가들이시니까 분명 어머니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환자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어요. 정은이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은이에요. 저랑 같이 좋은 데 가요, 네. 거기 가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정은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싫어, 안 가.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제가 반항하자 정은이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제게 다가와 양팔을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죠. 이거 놔라. 사람 살려. 저는 일부러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남자들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몸에서 당장 손 떼. 정은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비켜, 여보. 당신도 동의한 일이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이 모든 게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당신도 알잖아. 닥쳐. 네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 이름 들먹이지 마. 아들이 소리치며 남자들에게 달려들려 하자 다른 한 명이 아들의 몸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들의 손에 붙들려 현관문 쪽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벌컥.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경찰들의 외침에 정은이와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는 저 환자분을 보호하러 온 건데. 저기 저 아들분도 동의했다고요. 정은이는 끝까지 발뺌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에서 나온 동생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과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그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정은이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현행범으로 당신들을 모두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은이와 2명의 남자 그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달려온 박 씨까지 4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은이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저를 향해 악에 바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오숙자,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통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며느리 구정은과 그 일당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저는 거실 창문을 통해 덤덤히 지켜보았습니다. 정은이는 마지막까지 제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마치 시끄러운 소음처럼 그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동생은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이 보관하고 있던 소형 녹음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기에는 며느리와 박 씨가 나눈 온갖 끔찍한 대화들, 제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 것인지, 모의하고 저를 조롱하던 내용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형사들은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집안에 설치했던 소형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느리가 건장한 남자들을 이끌고 들어와 저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범죄의 모든 과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 앞에서 며느리 일당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정은이라는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악독한 인간이었습니다. 취조실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것이 저의 망상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병원에 모시려고 했던 건데 그걸 오해해서 이런 소동을 벌이시는 거라고요. 저 영상도 다 짜깁기 된 거예요. 저 남자들은 병원 직원들이 맞고요. 정은이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위조된 진단서와 그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정신과 원장의 공식적인 진술서가 그녀의 모든 주장을 거짓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함께 체포된 남자들과 요양보호사 박 씨도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정은이 돈을 주며 자신들을 고용했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은이는 결국 이성을 잃고 취조실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악을 쓰는 모습은 그야말로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유리창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목격하는 씁쓸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며느리의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아들 몰래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고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지인들에게도 거액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까지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밑빠진 독처럼 거짓과 빚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 경석이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삼켜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유치장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며칠 뒤 예상했던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의 사돈, 그러니까 정은이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서서 어색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차갑게 맞았습니다. 아들도 제 옆에 서서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죠. 사돈 내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못난 딸 자식을 잘못 키운 저희 죄입니다. 부디 저희 딸 정은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딸이 감옥에 가게 될까봐, 그로 인해 자신들의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눈물일 뿐이었죠. 용서라니요. 제가 뭘 용서해야 합니까?
제 차가운 물음에 사돈 안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정은이가 어리석은 마음에 사부인 재산에 잠시 욕심을 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 돈 다 갚겠습니다. 정은이가 진 빚도 저희가 어떻게든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십시오. 애 인생 망치는 꼴은 볼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좀 탐내다 벌어진 어리석은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사돈 어른들께 무릎 꿇고 사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댁의 따님이 탐낸 것은 단순히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이었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부인, 그래도.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런 끔찍한 장난을 칩니까?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서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정은이의 부모일 자격도 없습니다. 제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그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댁의 따님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법의 심판을 통해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제가 댁의 따님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자비이자 당신들 부부가 부모로서 했어야 할 마지막 도리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사돈 내외가 한참을 더 서성이는 듯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에 기대어 서 있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동생과 아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동생은 제 등을 두드리며 통쾌해했고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잘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약하고 순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고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오숙자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정은이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일당도 모두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저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없이 가장 차갑고 엄정한 눈으로 말입니다. 구정은에 대한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쌀쌀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동생은 피해자석에 나란히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정은이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어떠한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박 씨를 비롯한 공범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며느리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증거가 스크린에 하나씩 상영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진단서를 위조당한 정신과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제출된 진단서는 명백한 위조 문서임을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은행의 우수 고객이었으며 며느리가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려 했던 정황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 경석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아내였던 구정은의 모든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는지, 그리고 뒤늦게나마 모든 진실을 깨닫고 어머니의 편에 서게 되었는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내라는 저 악마의 말을 믿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저 괴물 같은 여자가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정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영감탱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한 번만 더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즉시 퇴장시키겠습니다. 판사의 엄한 경고에 정은이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금의 반성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판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담하게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몇 달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로 맞았던 저 아이는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목숨을 노리는 악마였습니다. 저 아이는 돈에 눈이 멀어 살아있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생매장하려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저 아이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개인의 복수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돈 때문에 부모를, 인간을 해치려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검사의 최종 구형이 이어졌고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끝난 뒤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는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구정은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징역 7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젊음 중 가장 빛나는 시기를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요. 공범이었던 박 씨와 남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정은이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그저 패배자의 초라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이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저는 아들과 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은이의 명백한 귀책 사유와 형사처벌 기록 때문에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정은이가 아들 몰래 졌던 빚의 일부까지 아들이 떠안아야 할 뻔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재산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아들은 제 앞에 통장 여러 개와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건 제 전 재산이에요. 아파트 판 돈이랑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에요. 엄마한테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이걸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아들이 내민 서류 봉투를 말없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봉투를 반으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필요 없다. 너는 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네 돈이 아니야. 네가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면 된다.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찢어진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도 새로 시작해야지. 저는 아들과 함께 살던 끔찍한 기억이 깃든 그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모두 그 집에 남겨두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결정에 따라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과거의 어둠과 완벽하게 작별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집이 팔리고 저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 근처에 아담한 아파트 한 채를 얻었습니다. 평생을 넓은 주택에서 살다가 작은 아파트로 오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아도 되는 저만의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아들 경석이는 처음에는 제 아파트 근처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너대로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 이제 너도 다 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저는 아들에게는 회사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이상은 해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깊은 뜻을 알아차렸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제게 고맙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아름다운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된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젊은 시절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유화반에 등록했는데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에 색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 엉망이었던 제 그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어 갔습니다. 저는 제가 그린 풍경화들을 제 아파트 거실 벽에 하나씩 걸어두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제 새로운 삶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동생 수키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경치 좋은 바닷가에 가서 회도 실컷 먹고 단풍이 곱게 물든 산에 올라가 소리도 마음껏 질러보았습니다. 동생은 제 사진을 100장도 넘게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꼭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동생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뒤덮고 있던 그늘과 주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웃음과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오롯한 오숙자라는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제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양손 가득 사들고 와서는 집안 청소를 도와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저에게 의지하려 들거나 과거의 일에 대해 구질구질하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우리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은 조금은 쑥스러운 얼굴로 한 아가씨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내 여자친구야. 아들의 옆에 서 있는 아가씨는 화려하게 예쁘지는 않았지만 참 선하고 소박한 인상이었습니다. 구정은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아가씨는 제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직접 구워왔다는 쿠키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차린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지만 식탁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편안한 얼굴이었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들과 아가씨가 나란히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풍경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문득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평화와 행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의 추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과거의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뛰어내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스스로 잡기 시작한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벽에 걸린 제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제 힘으로 직접 완성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오숙자였습니다. 앞으로 제 캠퍼스에 어떤 그림들이 더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그림들은 분명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도 더 자유롭고 행복한 색깔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요.